많이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가 상당히 어지러운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장중에 연중 저점을 찍고 급격하게 상승한 뒤에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딱히 상승할 만한 이유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었었고요. 특별한 지수가 발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직전에 바로 시장은 전체적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장중에 시장의 움직임이 부진했던 이유는 딱 이거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3%에 도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을 작용을 했었고 이 때문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1%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을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시장은 급격하게 반등세를 보였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찾을 수 없고요.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도 매수세도 강력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네, 미국 증시 5월의 첫 거래일 문을 닫고 왔습니다. 오늘은 장중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면서 변동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 연저점을 새로이 경신한 이후에 오후 3시 정도를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에 3.6%나 급락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유의미한 상승은 아닐 듯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 주목한 재료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에 주목을 했는데요. 2018년 11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장중 3%를 웃도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말에 불과 1.49%를 가리키고 있었던 10년물 금리고요. 5개월 만에 2배가 이렇게 뛰어오르게 된 겁니다. 내일부터 개최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거다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봐야겠습니다. 한편 이 같은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밀러 타박의 매트 멜리 전략가는 이 3%라는 숫자가 암시하는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연준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는 시그널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심리적 저항선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5월 5일 새벽 3시에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 연휴를 보내게 되지만 이 장중 QT 실시에 대한 발표 또 MBS 규모에 대한 내용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 이후에 나타나는 미증시 변동성에 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금리의 급등세 속에서 장중까지는 빅테크주들이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존이 3%의 급락세를 장중에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애플 역시도 1.5%의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장중에 그 낙폭을 모두 지워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웨드부시 증권에서 자사의 Best Ideas List, 가장 투자하기에 좋은 대상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중에 낙폭을 모두 지워내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 지수를 받쳐주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넷플릭스가 4% 내외로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해준 종목으로 엮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역시도 장중 상승 탄력을 키워가면서 각각 2.5% 그리고 2%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도체주들 역시도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인데요. 엔비디아가 5.3%의 플러스권에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좀 눈에 띄었던 섹터, 에너지 섹터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엑손모빌과 쉐브론이 각각 1.3% 그리고 2%의 강세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안에서 여기 위치해 있는 이 바이오테마 내부에서 조금 엇갈리는 움직임이 오늘
포착이 됐는데요. 모더나의 경우에는 강한 초록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6세 미만 아동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신청한 바가 있었는데요. 오는 6월 해당 백신이 FDA의 검토를 받게 됐다라는 사측의 발표가 전해지면서 모더나의 주가는 6%의 급등세에 나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이 종목이 바로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입니다.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FDA가 자사의 1형 당뇨병 치료제 개발 연구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해당 약물의 복용량을 늘려도 된다라는 어떤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고요. 5% 가까운 급락세에 나타냈습니다. 자, 그 밖의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치아 교정 장치를 제작하는 회사죠. 얼라인 테크놀로지입니다. 2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6.5% 장 막판까지 상승 탄력 키워나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이팸 시스템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프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시켜줬습니다. 이팸 시스템스의 주가가 3월부터 쭉 횡보 중에 있었는데 오늘 모처럼 8.87% 급등세를 시현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보유 비중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었다라는 버핏의 한마디에 탄력을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로의 인수가 성사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3.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 현재 0.4%대의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소식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장중에 EU가 조만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금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가 크게 뛰어오르고 또 달러화가 치솟고 있죠. 그 영향을 받아서 금 가격은 압박을 받아가고 있는 하루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가 급감하면서 공장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역시도 금 가격의 하락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현재 2.5%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말 많아진 황소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이제 자신이 좀 없으면 주저리 말이 좀 많아지죠. 말이 많아져요. 네,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가 볼 때 지금도 시장을 좀 낙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이 좀 그렇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소, 불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봤는데요.
마이클 윌슨, 굉장히 유명한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이날 S&P 500 지수가 단기간 내에 최소 3,800, 최대 3,460까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현 주가 대비해서 약 한 8에서 16% 정도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라고 예상을 한 셈인데요. 이유는 역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아직도 내가 강세장 속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설명할 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말을 주저리 늘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윌슨은 특히 이 S&P 500 기업들의 실적 일드, 실질 실적 일드, 12개월 실적을 주가로 나눈 그 수치가 지난 195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 강조를 했는데요. 과매도가 심해서 작은 호재에도 시장에 약세장 랠리가 물론 나올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약세장이 완전히 완료되기까지는 멀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작년 연말에 S&P 500 지수가 뭐 4,800까지 오르고 있을 때 뭐 4,200이었었나요? 아마 그 정도의 지수 수준을 제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미 뭐 4,155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올해 시장을 잘 맞춘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 넘치게 되겠죠. 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마이클 윌슨이 그럼 주식을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그가 보고 있는 좋은 주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마이클 윌슨이라기보다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지난주 금요일에 모건 스탠리에서 북미 지역에서의 탑픽 45개를 섹터별로 좀 공개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약 한 32% 정도의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냥 몇 개만 좀 가져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서는 컴캐스트라든지 이 매치그룹 그리고 경기 소비재 중에서는 페라리나 아마존, 치폴레, 드래프트킹즈 그리고 필수재는 프록터앤갬블, 에너지는 발레로 에너지, 그리고 IT에서는 애플과 램 리서치, 세이지포스, 팔로알토 등의 기업을 꼽았습니다. 좀 공통점을 찾아보자면은 역시 좀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에 여전히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을 좋게 보는데 왜 시장을 나쁘게 보냐 이런 좀 개인적인 의문이 들어서 그 로직을 좀 살펴봤더니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과 결제 서비스라든지 또 자동차 부문에서의 이 장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결실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이제 새로운 성장과 수익성의 키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뭐 개별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경우에만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3%인데 안 그래도 지난밤 사이에 떠들썩하게 큰 뉴스가 됐던 게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3%를 터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8년 이래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3%를 터치했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죠. 회의를 앞두고 빠른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채권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건데 금리는 주요 자본들의 조달 금리를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1.5%도 안 되는 금리 수준에서 불과 4개월 만에 3%까지 조달 금리가 2배나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장중에 좀 부정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은 장중한테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통상 금리 상승은 이제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코로나 확산 이런 것이 나타나는 가운데 금리가 오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안정세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게 웰스파고의 분석입니다. 웰스파고에서는 연준이 강력한 긴축을 시사했지만 인플레 전망을 눈에 띄게 낮추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동안 50년이죠. 50년 넘는 그 기간 동안 10년물 국채 금리가 대체로 3%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만을 놓고 보면요. 3%를 상회한 것이 64번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했죠. 자, 어쨌든 그 금리 상승은 최근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월가에선 그럼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금리 상승은 그럼 시장에 계속해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올해 2배나 오를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몇 %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월가의 좀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부터도 추가적인 국채금리 상승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 때 미국의 국채금리 뭐 한 4% 정도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 침체 없이 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국채금리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채권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은 그런 금융시장의 상황이죠. 근데 이게 계속 만약에 이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도 변화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성장주가 가치주화되고 있다, 아니면 시장 전반의 밸류에이션도 하락하고 있다는 지표가 많이 좀 관측이 되고 있고요. 채권 역시도 어떻게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19일이었나요? 이 10년물 국채의 실질 금리가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터치를 했었죠. 이것이 물론 우리가 이제는 현금이라든지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또 좋다라는 그런 시그널이고 주식에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시그널을 주기는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은 나중에는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려서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앞으로의 동향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기다리는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2배로 역발상이라는 건데 2배로 역발상 이게 뭘까요? 캐시우드의 지금 사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캐시우드는 분명히 지금 약발이 많이 떨어진 펀드 매니저는 맞습니다. 네. 워낙 좀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ARKK, 이노베이션 ETF의 고통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럴 때 역발상을 뭐 물론 좀 위험하겠지만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2배로 만약에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역발상 전략이라면 이런 좀 가정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날 AXS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서 AXS 2배 이노베이션 ETF 티커 TARK라는 ETF를 데뷔를 했는데요. ARKK ETF의 1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4% 하락했던 ARKK였죠. 근데 올해도 50% 가깝게 하락하면서 지난 2020년도에는 굉장히 스타였지만은 지금은 성장주도 굉장히 좀 좋지가 않고 금리도 상승하는 환경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좀 좋지 않은 전략으로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ARKK의 숏 포지션을 치는 ETF였죠. SARK 같은 경우에는 올해 7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대조를 보였는데요. AXS 이 운용사 측에서는 그러나 캐시우드를 겨냥한 상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 회사가 SARK 펀드도 인수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신에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파괴적인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할 뿐이다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2배짜리 상승으로 베팅하는 ETF가 출시됐다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도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캐시우드의 어떤 최근 전략의 수정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측면이고 그리고 이거를 좀 이 배팅을 크게 해보자는 그런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춘 그런 상품 출시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그러면 캐시우드가 조금 뭐 반전을 모색할 만한 전략의 수정이 있느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전략을 밀고 나가고 있는 듯한데요. 최근에는 특히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죠. 텔라닥을 열심히 미는 중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텔라닥의 주가가 40% 이상 급락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가 60만 주 정도를 추가로 매수했는데 뭐 한 2천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매수 규모입니다. 그러면서 ARKK 내에서 그때 매수 당시 기준으로 비중 뭐 한 8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여전히 비중이 큰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헬스케어 섹터에서의 최고의 스토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헬스케어 이 미국에서의 정보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또 5년에서 10년간의 카테고리 킬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생태계 교란자라고 하나요? 아니면 네. 한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그런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캐시우드는 좀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지루한 게 제일이다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우리가 투자하면서 좀 재미도 느끼잖아요. 투자하면서 네. 잘 되면 재미를 느끼지만
사실 이렇게 요즘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는 재미는커녕 손실만 커지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 지루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4월에만 S&P 500 지수는 8.8%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S&P 500 지수가 13% 넘게 빠졌고요. 자,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루해서 쳐다도 안 보는 종목들, 뭐 코카콜라라든지 프록터앤갬블, 킴벌리 클락 이런 종목들이 포함된 필수 소비재 섹터는 지난 4월에만 2.4%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필수 소비재를 비롯한 지루한 대표 기업들의 주가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표를 한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킴벌리 클락의 경우에는 4월 한 달 동안 12%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이죠. 페인트 기업으로 유명한 셔윈 윌리엄스 이 기업도 지난 4월 한 달 동안 10%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초콜릿으로 유명한 허쉬라든지 케첩으로 유명한 크래프트 하인즈 이런 기업들도 4월에만 최소 4% 이상 올랐습니다. 누가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겠냐 싶지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간 거죠. 단순히 시장 환경에 따라서 주가만 상승한 게 아니고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건데 팩트셋에 따르면 전체 섹터의 평균이 전체 섹터의 경우 이 실적 기대치를 상회하는 비율이 80% 수준이었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하는 비율은 90%였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기대치보다 이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잘 나갈까? 일단 월가의 한 자산운용사는 지루하고 느리게 성장하는 퀄리티 주식이 잘 가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다른 자산운용사에서는 소비자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은 가격에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도 돈을 더 많이 벌어도 그리고 가격을 올려서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사람들이 계속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설명을 들어보니까 필수 소비재가 인플레이션 시기에 매력적인 이유가 좀 와닿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필수 소비재들을 담아봐야 되는 것인가? 월가에서 판단은 어떨까요? 4월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죠.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최악이었고 나스닥은 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월간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4월 후반부에 미국에서 52주 신고가 트렌드가 굉장히 실종이 됐습니다. 신고가 종목이 굉장히 많이 안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필수 소비재 업종에서 그나마 신고가가 나왔고 켈로그 컴퍼니라든지 펩시코, 코카콜라와 같은 저희가 잘 아는 기업들에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즉 트렌드가 우호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시장을 지금처럼 좀 보수적으로 볼수록 필수재 업종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연말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기존에 4,600에서 4,500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필수재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비중 확대로 2단계나 단숨에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이 방어 업종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필수재 업종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셔닝이 역대 최소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비중이 늘릴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뭐 가격 정가 이런 것도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마진 측면에서도 필수재 업종이 유리하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국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기관 수급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총 4가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